산출하기 위해 개인의 감각 인상들과 정서들에 작용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실패할 때 비정신적이고 비현상적인 베타 요소들이 발생하며 꿈꾸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는 주체의 무능을 가져온다. 주체가 지닌 알파 기능의 역량에 대한 공격은 증오나 시기심뿐만 아니라 경험에서 배우는 것과 성장하는 것에 대한 주체의 불안 그 자체에 의해서도 그가 준비되었다고 느끼기 전에 자극될 수 있다. 낮과 밤 동안 개인의 정서적 경험들을 처리하는 것은 알파 기능의 역할이며 그것은 계속해서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의 분화를 허용한다. 비운이 자주 알파 기능과 연관짓는 꿈꾸기는 접촉 장벽이라는 또 하나의 기능을 허용하는데 이것은 잠든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구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그럼으로써 사고의 연쇄를 만들어내게 한다. 접촉 장벽 프로이트가 시냅스에 비유한 용어인 접촉 장벽은 비운에 의해 의식을 무의식으로부터 그리고 무의식을 의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또한 바깥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안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스며들 수 있게 하는 능력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여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 싶은 부분은 처음 그로우트슈타인이 한 얘기가 비오는 계속해서 알파 기능이 알파 요소를 산출하기 위해 개인의 감각 인상들과 정서들에 적용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익숙할 거예요. 여기서 개인의 감각 인상과 정서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베타 요소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오의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알파 기능이 베타 요소에 대해서 작용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것에 실패할 때 정신적이고 비현상적인 베타 요소들이 발생한다. 이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게 비온의 얘기예요? 그로스슈타인의 얘기예요? 알파 기능이 실패했을 때 베타 요소가 발생한다. 이 말이 비온의 얘기일까요? 그로스슈타인의 얘기일까요? 그로스슈타인의 얘기 아닐까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그냥 표현 방식이 그로스슈타인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서브스턴스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속에서 큰 이론적인 차이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느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앞에 알파 요소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개인의 감각 인상들과 정서들에 작용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비온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그 감각 인상들과 정서라는 말이 바로 베타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타 요소에서 알파 요소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알파 기능이 작용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미 베타 요소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로스슈타인은 묘하게 이걸 어떻게 뒤집어 놨냐면 알파 기능이 실패할 때 베타 요소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타 요소는 그때 생겨나는 것으로 지금 되잖아요. 알파 요소가 생산되지 못함으로써 베타 요소가 생성된 거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원래 베타 요소라고 불렀던 것이 이름을 지금 상실해 버렸죠. 근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비오는 어린아이는 처음에 알파 펑션이 없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알파 펑션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를 대신해서 엄마가 초기에는 이 아이가 소화해낼 수 없는 베타 요소를 소화해낸다 이런 이론을 비온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로트슈타인이 아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아이도 기본적으로 알파 펑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책에서 아마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아이도 기본적인 알파 펑션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이 자기 알파 펑션을 잘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 이게 어떠면은 투사적 동의시에 의해서 엄마에게
자기가 소화하지 못한 것을 보낸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이가 알파 펑션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이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소화해 보는데 소화가 안 되면은 그때 그 알파 펑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파 요소를 생산해낼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아이가 알파 요소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 베타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매끄럽지가 않죠. 좀 매끄럽지 않은데 마치 이 얘기를 그대로 듣다 보면 처음에 있었던 것은 원죄는 뭐자 할 때 비온이 봤던 것은 처음에 아직 소화되기 이전 상태의 감각자료 이것을 베타 요소라고 봤는데 그 베타 요소를 알파 펑션이 소화해내지 못했을 때 베타 요소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돼버려요. 논리적으로. 난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비온의 얘기를. 베타 요소가. 처음부터 베타 요소, 소화할 수 없는 지금 날 것이 있었는데 이 날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알파 펑션을 통해서 프로세스한 결과 알파 요소가 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여기서 알파 펑션이 실패했을 때 베타 요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분이 자기의 이론을 주장하고 싶어서 아이가 지금 정신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안 됐을 때 보통은 그냥 자기가 알파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베타 요소가 나와서 그때 투사의 동시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은데 논리적으로 잘 너무 거칠어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잘 소화가 안 돼서 내가 지금 이 지점에서 계속 축음기가 깨진 부분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나를 지금 굉장히 바드했던 부분이에요. 내게 있어서 접촉 장벽은 알파 기능뿐만 아니라 그것의 대상과 동종의 것으로 간주된다. 접촉 장벽은 알파 기능의 연속이다. 구별하고 선택하는 접촉 장벽의 능력 때문에 그것은 추상화라는 정신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으뜸과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비오는 초기에 정신증적 인격과 비정신증적 인격을 구분하는 자신의 전제에 따라 정신증 환자가 정신의 질적 요소를 지닌 의식으로부터 정상적인 인격의 요소를 분석가 안으로 투사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당혹스러웠다는 느낌을 드러낸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태아였을 때 엄마가 태아인 자신에게 집어넣었던 정서라고 유추한다. 비오는 마침내 자신이 회개를 꿈꾸고 있었다는 것, 감각 인상들을 알파 요소들로 바꿔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궁극적으로 환자는 결함 있는 알파 기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그 결과 그의 정서적 경험들을 변형시킬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온 자신은 환자의 투사적 동의시를 의식이었고 환자는 무의식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는 무의식이었다. 이 경우 접촉 장벽은 알파 요소들이 아니라 베타 요소의 증가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접촉 장벽이 제기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베타 스크린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베타 스크린은 분석가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얻어내고 분석가 안에서 강력한 역전이를 촉발시키기 위해 분석가를 조정하도록 환자를 부추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베타 스크린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투사의 동의시로 설명하던 현상을 비오는 자기 나름대로 또 용어를 만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보통 접촉 장벽이 잘 기능하지 못할 때 접촉 장벽이 제대로 기능하게 되면 어떠면 베타 요소가 소화돼서 무의식으로 그 소화된 내용이 내려갔다가 선택적으로 어떤 것들은 의식으로 이렇게 소화된 내용들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게 접촉 장벽 자체가 제 기능을 할 경우에는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가 서로 적절하게 보호되면서 유지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비온이 베타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접촉 장벽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베타 요소만 잔뜩 있는 어떤 스크린을 얘기하고
베타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단막 같은 것을 스크린이라고 그러죠. 이 베타 스크린에서는 그냥 베타 스크린만 거기에 있는 거지 알파 요소, 그래 베타 요소만 거기에 잔뜩 쌓여 있지 알파 요소로 여기서 변환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베타 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임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내담자가 자기의 베타 펑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접촉 장벽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베타 요소를 자기가 소화하지 않고 투사의 동의실을 통해서 상담자에게 다 전가시켜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강력한 어떤 소화되지 못한 이 베타 요소들, 어떤 원초적인 정서를 만났던 감각 인상들이에요. 뭔가 크게 정서적으로 건드려졌는데 그것이 섬세한 어떤 정서들이라기보다는 거친 이 정서가 몸으로 남아있다는 감각지각으로 남아있는 이것이 뭔지 자기 그것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걸 만나기 힘들어 해서 이걸 분석가에게 투사한 결과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투사의 동의시라는 건 자기가 소화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선생님이 소화하도록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역전이가 일어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베타 스크린만 가지고, 그러니까 베타 스크린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치면은 접촉 장벽이 원활하지 않은 내담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베타 스크린을 가진 내담자라고 표현한 거죠. 꼭 그런 말을 써야 될지 어쩔지는 그게 합리적인 거지. 그게 실제 도움이 되는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비혼이 구상해낸 개념들이에요. 이럴 때 역전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현상들은 비혼의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 현상들은 다 다른 정신분석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설명해내는 이론적인 틀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이거를 이제 조금 실제적으로 이제 그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교수님 좀 전에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숨겨진 어떤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면 제가 주변에 그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자기가 태어나서 예. 얼마 되지 않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서 준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성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존재감이 늘 어머니 속에서 양육되었고 어머니 손에서 길러졌고 아니면 형제들 속에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릴 때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기한테 다가왔을 때 뭔가 생소한 면도 있었고 또 자기 속에 모르게 그 친구 집에만 가면 거기에 대한 굉장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러움이라는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막상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면 나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나 경험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의미로도 좀 연결시켜서 바라볼 수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분은 뭔가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의 과거의 상처나 메모리 이런 것을 접근하는 걸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의 의식은 아니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이분은 자기가 느꼈던 원정서들을 만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점이 건드려지는 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일정한 부분에서 자기의 몸으로 남아있는 어떤 자기의 본능적으로 느끼는 불편한 것들이 다가올 때는
그것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셀프 리플렉션을 할 능력보다는 그것을 다른 데 투사해버리는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만약에 상처에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딘가가 상처가 건드려질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걸 회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또는 혹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나의 부분들이 건드려질까 봐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은 표현은 굉장히 외부 대상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깊이 보면 결국 자기애적인 상처를 얘기를 하고 있죠. 내게 아플까봐 다른 사람, 다른 대상들하고 관계에서 선을 긋고 싶은 거죠. 정신분석적 요소들. 내가 생각하는 정신분석의 목적을 위해 정신분석의 요소들은 다음의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그것들이 본래 서술하던 인식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들은 다른 유사한 요소들과 접합될 수 있어야 한다. 접합되었을 때 그것들은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인식을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연역 체계를 형성해야만 한다. 정신분석적 요소들과 그 요소들에서 생겨난 대상들은 다음의 차원을 갖는다. 감각 영역의 확장, 신화 영역의 확장, 열정 영역의 확장. 해석은 그것이 정신분석적 대상을 조명하지 않는 한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고, 정신분석적 대상은 해석의 순간에 이러한 차원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감각은 주의와 지각을 말하고, 신화는 무의식적 환상과 그것의 신화적 환영, 그리고 열정은 고통, 오를 경험하기에는 정신분석적 회귀의 요소들이다. 비유는 분석가가 기억과 욕망을 버리는 것을 지지하게 되고 몽상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고 권고한다. 분석가는 감각, 신화, 그리고 열정이라는 요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의 우뇌와 자뇌, 능력 모두를 활용해야 한다. 요소들은 항구적 결합에 안 또는 밖에서 조화를 이루고 결합하고 분산되고 고립되고 응고되는데, 이것은 개념적으로 내면으로 정의되는 것과 그것들의 부정적인 성질 모두를 의미한다. 요소들은 사고를 위한 요소들이다. 비유는 처음에 목록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두 개의 요소를 제안했다. 그것은 알파, 즉 사고로 변형되는 요소와 베타, 환각으로 변형되는 요소이다. 소르와 세네드 가자노는 감마, 자폐적, 광신적, 비변형의 요소와 델타, 하나된 또는 성장 변형의 요소를 목록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스티츠만이 전달해주는 소르와 세네드 가자나의 공언으로부터 나는 그들이 요소들의 전체 범위를 정교화하려고 시도했고, 그것들 중 하나인 감마는 베타보다 더 강공하려는 것인데 비해 다른 하나인 델타는 알파보다 변형적으로 더욱 촉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배운다.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나누고 싶은 건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책이에요. 1963년에 쓴 Elements of Psychoanalysis, 여기 정신 분석의 요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 여기서 이 책 이름인데, 요소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뭐 주기율표 같은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세계에서 가장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요소들로 물질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죠. 동양에서는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아니면 우주를 이해하는데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보나요? 여러분들 한번 자유연상을 해보죠.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우주를 이해하거나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나요? 가장 중요한 요소들. 그 중에서 기라는 에너지라는 얘기를 정확한. 기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어떤 면또 이와 기를 가지고 이기 이원론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죠. 또 다른 쪽에서는 음양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음과 양으로 서양 사람도 많이 알고 있는 것. 또 음양과 더불어서 오행이라는 걸 가지고 음양 오행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우주나 인간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가설들이죠. 가설들 중에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핵심 요인들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정신분석 쪽에서는 우리가 프로이드는 뭘 엘리먼트로 봤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욕동이 이론이죠. 우리 정신분석을 이해하는 프로이드는 욕동 중심이고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 이런 개념들을 중요한 엘리먼트라고 봤을 수 있겠고 관계 이론가들은 어떤 대인관계나 대상관계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비오는 이런 것을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알파 요소, 베타 요소라는 것까지를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나가 공감하는 것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후학들 중에 여기서 알파, 베타 요소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에는 감마 요소, 델타 요소 이것도 추가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분의 설명 시스템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각자 이런 중요한 개념을 통해서 정신분석을 이해한다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겠다고 하는 하나의 안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비온의 이 책 1964년도 책에 챕터 1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유 하나는 이 챕터 1의 내용이 이 나머지 챕터 전체에서 이걸 좀 더 구체화하는 글을 쓴 게 이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극히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 못하더라도 이제 이런 책이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고 다음 기회 될 때 이제 원문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